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진짜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에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것 드시면 암세포 씨를 말릴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 과연 뭘까요? 아마도 4대 중증 질환인데 이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면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최근 1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암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질환보다도 암 관련된 기사나 글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 현대인들에게 암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주 친숙한 질환도 되었고 세계적으로 50세 이하 연령대의 암 발생률이 지난 30년간 무려 79%나 증가했다고 하니 무섭기도 하고 저도 암에 대한 원인이나 예방법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 암 발생 원인은 유전, 흡연, 음주, 감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암이 발생했을 때나 항암이 끝난 후에도 식습관 관리나 자기 관리도 꾸준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니 진짜 스스로의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가지 음식을 무턱대고 많이 드신다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식단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항암 중에는 극단적인 채식과 식사량 감소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몸에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혹시 통곡 자연식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암 예방 최고의 식습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채식은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채식은 동물성 식품을 제외한 식단을 의미하는 거고 이 식물성 식품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가공된 음식도 허용이 되는 식단이에요. 예를 들어 정제된 곡물이나 가공된 채식 제품인 햄버거, 버거 패티나 소세지 이런 것도 섭취가 가능해요. 반대로 통곡 자연식물식은 이 가공되지 않은 이게 중요해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 상태 그대로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고기나 달걀, 유제품, 생선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은 줄이고 통곡물, 생채소, 과일, 견과류 이런 거를 포함해서 섭취하는 것이 특징인데 현미밥을 메인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이 현미뿐만 아니라 통율무, 통보리도 있을 수가 있겠고 수수, 기장, 콩 이런 것들을 함께 섞어서 밥을 짓고 반찬으로는 채소나 과일 등을 가능하면 가공하지 않고 양념이나 첨가물을 넣지 않은 상태로 조리해서 먹는 식단이에요. 이 통곡 자연식물식을 하실 때는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뿌리, 줄기, 잎, 열매 다양한 부위로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미국 암연구소에서는 이 브로콜리를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뽑았고 이 유방암 세포 증식도 막아주면서 전립선 암까지 억제한다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게재가 됐어요. 또한 폐암이나 대장암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논문도 있는데 이 브로콜리는 옛날 그 고대 로마에서부터 진짜 귀하게 여겨졌던 채소예요. 그래서 주로 그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먹지 못했고 이 귀족이나 왕족들 사이에서 식용으로 굉장히 많이 즐겼다고 하네요. 이 로마 군인들의 체력 유지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 브로콜리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받는 채소가 됐죠. 브로콜리는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예방식품으로까지 선정이 되면서 우리 소비자한테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 브로콜리에는 이 설포라판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항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설포라판 성분은 이 암세포 성장과 체내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특히나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여러 암 종류의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면서 이 항암식품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한국인들이 한 90% 이상이 잘못 알고 있다는 브로콜리 세척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깨끗하게 섭취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머리가 뽀글뽀글 파마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브로콜리 꽃봉오리 사이사이에 이 먼지와 각종 벌레들이 굉장히 또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먼지, 벌레, 각종 뭐 잔여 농약들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씻고선 드셔야지 굉장히 또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자, 주목해 주세요. 브로콜리는 물로 그냥 흐르는 물에 세워서 씻거나 담가서 이렇게 몇 분 담가 놓는 것만으로는 깨끗하게 세척이 어려워요. 꼭 꽃봉오리, 빠마머리처럼 생긴 그 꽃봉오리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향하게 해서 소금이나 식초물에 30분 정도 담궈 두셔야 오염 물질이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물에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찜기에 살짝 삶아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이고, 이 브로콜리의 줄기 부분에는 영양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줄기 끝부분은 식감이 조금 거칠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잘라서 버리는 것은 추천을 드리죠.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이 찬바람 솔솔 불어오면 길거리에 파는 군고구마가 생각나죠. 이 달콤하고 촉촉한 고구마는 맛도 좋지만 이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몸에는 건강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매일 4,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성이 되고 죽고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해요. 이 고구마를 꾸준히 드시게 되면 암세포를 억제시키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고, 실제로 아시아 유명 대학 의과 연구소에 따르면 이 고구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채소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해요.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각종 암세포 증식도 억제시켜주고 발암 물질도 감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베타카로틴이란 이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천연 색소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당근에도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파프리카 야채도 있는데 빨강색, 주황색 이렇게 선명한 색을 띠는 게 특징인데, 생고구마 까면 약간 노란빛 띠죠. 이렇게 고구마의 노란 색소에도 베타카로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체내에서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고 암세포의 전이나 성장이나 발생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몸속의 발암물질 등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걸 도와줘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고구마를 매일매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이 폐암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 고구마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암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껍질째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세척도 잘 해서요. 더불어 생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고구마를 굽거나 찌게 되면 수분이 사라지면서 당분 함량은 오히려 높아져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혈당을 조금 더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체중 감량이나 혈당을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라면 생고구마를 소량씩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는 미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미역국 맛있어서 자주 드시잖아요. 흔하게 먹는 음식인데, 이 미역하면 유독 생일상 그리고 우리 아기를 출산하는 산후조리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 초학기라는 문헌에 따르면 옛날에
고래가 새끼를 낳고 미역을 뜯어먹은 후 산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보고 이 옛날 고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대단하고 똑똑하죠. 이 혈액순환을 돕고 피를 맑게 해서 이 산모뿐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특히나 미역 귀에는 이 후코이단이라는 성분도 굉장히 많아서 항암작용이 뛰어난데 이미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만 하더라도 거의 한 1,400편이나 넘어섰고 매년 100편 이상의 새로운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차세대 항암물질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미역 같은 갈조류에만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계기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한다는 논문이 밝혀지면서부터인데 자, 이 후코이단 성분의 용액을 암세포에 주입을 하게 되면 72시간 후에는 그 암세포가 소멸했다고 외국 유명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도 있었어요. 정상세포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로지 암세포만 자멸하도록 유도했다고 발표된 논문이요. 우리 암세포는 암세포 자체로는 괜찮아요. 근데 암세포는 증식을 굉장히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전이도 굉장히 쉽죠. 이처럼 암세포가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에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 후코이단이라는 거는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고 막아서 다른 것으로 퍼지지 않게 도와주고 암세포의 생명줄을 또 차단해 버린다고 하니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별 생각 없이 먹었던 미역국이 이제는 저는 먹으면서 암세포가 없어져라 하면서 먹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미역국이 보약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 네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의 채소라고 불리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히거나 주스, 소스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95%가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섬유질, 탄수화물, 비타민 A, 칼륨, 철분, 마그네슘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토마토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항암 성분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토마토 역시 미역과 동일하게 암세포의 사멸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우리 몸에 노화를 유발하는 이 산화 물질을 제거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시켜주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베타카로틴은 발암 물질을 무력화시켜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하지만 두 가지 성분이 모두 지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으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한 10%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토마토는 찌거나 굽더라도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진 않아요. 그래서 기름에 볶아서 드실 때는 우리 몸의 체내 흡수율을 8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또한 일반 토마토보다는 이 작은 방울토마토가 수분 함량이 적어서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방울토마토를 먹는 것이 영양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산성도가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위장이 약하신 분 있잖아요.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토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드물긴 하지만 토마토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셔요. 가려움이나 토마토 성분을 드시면 호흡곤란이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섭취를 즉각 중단하셔야 되고 또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능사가 아닌 것은 제가 매번 말씀드려서 이제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는 물론 있지만 보통 일반 토마토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방울토마토는 20알 내외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암세포를 죽이는 최고의 음식은 마늘입니다. 자, 한국은 마늘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늘 소비량이 굉장히 높아요.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은 무려 7.9kg나. 세계 평균 소비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0.8kg이에요. 이 0.8kg과 비교했을 때 10배나 높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각종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죠. 김치찌개, 나물, 불고기, 뭐 한식에는 마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식재료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었던 마늘이 암세포를 죽이는 음식이라고 하니 반갑죠.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흔한 음식이나 그런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었다면 정말 제 생각에는 산삼보다 더 비싸게 팔렸을지도 몰라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토마토나 브로콜리, 다른 항암 식품들 중에서도 항암작용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냄새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근데 이렇게 항암 효과로 인해서 마늘 소비량은 정말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해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정말 항암작용이 있는 식품들 중에서 첫 번째로 또 마늘은 선정했고 타임지가 선정한 10가지 건강식품에도 포함되었다고 하니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기도 해서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 이러한 다양한 병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또 향균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알리신은 종양 형성을 방지하고 암세포 성장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위암, 유방암, 대장암 이런 암 예방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마늘은 특히 자르거나 으깨서 섭취할 때 알리신 생성이 굉장히 또 극대화된다고 해요. 마늘을 자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놔두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돼서 가열을 하더라도 이 알리신 성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유익하셨나요? 우리 모두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역시 또한 기억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치매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여러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고 또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혈관성 치매, 성격, 행동,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전두축엽 치매, 여러 형태의 치매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형 치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치매를 피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숙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 몸은 피로가 누적되고 그로 인해 주의력은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되고 이 뇌와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치매 위험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해도 치매 환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요새는 영츠하이머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젊은 세대 역시 치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데요. 영츠하이머란 젊음을 뜻하는 영, 알츠하이머를 결합한 용어로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와 같은 기억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치매는 한국인의 10대 질병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2022년부터 우리나라 사망 원인 7위에 올랐다고 하죠. 최근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2023년 기준 94만 명을 돌파했고 이 수치는 우리나라 61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장년층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치매를 꼽는다고 하는데요. 한 번 걸리면 절대 낫지 않고 스스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치매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여러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고 또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혈관성 치매, 성격, 행동,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전두축엽 치매, 여러 형태의 치매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형 치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치매를 피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완전히 치매를 예방하는 것은 어렵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을 먼저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과 운동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치매 원인 첫 번째, 음식 섭취 시 대충 씹고 삼키는 습관입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식사 시간에 몇 번 씹지 않고 빠르게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식사를 즐기기보다는 빨리 먹는 습관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치매의 원인이라고 하니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먹는 음식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참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천천히 먹는 습관은 과식을 예방해 줄 뿐더러 음식을 잘게 부수는 과정에서 다량의 침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치매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음식을 씹을 때 우리가 이 턱을 사용하게 되는데, 턱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뇌에는 굉장히 많은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돼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일본 규수대 연구팀에서는 음식을 대충 씹는 습관은 뇌의 혈액순환을 더디게 만들어 혈관성 치매 발병률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최소 32회 이상 씹는 것이 좋다고 하니 유의하셔서 건강도 챙기고 치매 예방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매 원인, 입속 세균. 치매 종류 중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죽상경화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죽상경화증은 혈관 질환 중에 하나로 치주병원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즉, 치주 질환이 있는 분들이 혈관성 치매의 발병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뇌의 대사 활동도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정상인의 뇌보다 치주염 관련 세균이 더 많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 입속 관리와 잇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치약이 없더라도 물로 입안을 헹구듯이 자주 가글을 해주시고, 물론 식염수로 가글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1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수시로 자주 수분을 섭취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한국인 치매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 세 번째 항목이 바로 답인데요. 우리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치매 위험률을 최대 80%까지 낮춰준다고 하고, 예전에는 신체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대중교통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걷고 활동하고 몸을 움직이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차로 이동하는 일도 많고 지하철, 버스, 대부분 앉아서 하는 직업도 많다 보니 스스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일부러 운동하지 않는 이상은 신체를 움직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치매를 떠나서 적당한 신체 활동 없이는 우리 몸에 근육을 생성할 수 없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식사 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거나 짧게라도 주변 산책을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수면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치매에 좋은 음식 5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 걱정이 많은 날은 유독 잠들기도 힘든데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얘기들 들어보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 TV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겨우 잠이 들거나 깊게 잠들지 못해 우리가 수면장애로 힘들어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핸드폰만 잠시 만지다가 자야지 하다 보면 벌써 새벽이 되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숙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 몸은 피로가 누적되고, 그로 인해 주의력은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되고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관리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몸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뇌와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치매 위험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수면 관리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수면 전문가인 매슈워크 박사는 만성 수면 부족을 서서히 진행되는 안락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면의 양과 질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걱정이 많으시다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 전에 노트에 한번 적어본 후 잊어버리시고, 아니면 핸드폰은 되도록 보지 않는 것이 수면 건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 하나만 바꾼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치매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다크 초콜릿. 건강을 생각한다면 초콜릿이 들어간 음식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 쉽게 접할 수 있는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굉장히 낮고 첨가물과 당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높아 건강상에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것을 드시는 게 여기서 키 포인트 핵심인데, 항산화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뇌에 있는 혈류를 개선시켜주고 또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이러한 다크 초콜릿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초콜릿을 구입하실 때는 카카오 함량을
꼭 확인하셔서 함량이 높은 것을 구입하셔야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첨가물량이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보다는 약간 쌉싸름한 맛이 더 강해서 자연스럽게 과다 섭취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시는 차. 우리 모닝커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커피가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녹차를 생활화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녹차에는 카테킨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에 있는 노화도 막아줍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 이러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을 추가로 섭취하였을 때 치매 위험이 28%나 낮아졌고 또 녹차나 홍차를 하루 5잔 마신 경우는 치매 위험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과한 섭취는 또 우리 몸에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1~2잔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리류. 저희 어머니께서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블루베리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저한테 권하기도 하고 섭취를 하셨는데 이러한 블루베리는 눈 건강뿐만 아니라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이러한 인지력 감퇴를 늦추고 신경 전달을 촉진시켜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고마운 과일이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정신과 전문의 우마나이드 교수는 뇌가 건강하게 노화되는데 가장 좋은 음식으로 블루베리를 꼽았고 중장년층 치매 예방 음식으로는 블루베리가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외에도 라즈베리, 딸기,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이렇게 베리류는 치매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만 잘 지켜서 매일 꾸준히 드시면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자, 네 번째,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어 뇌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건강 관련 논문들과 각종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어 있고 치매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해 하버드대 테시어 박사는 30년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올리브유를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8%나 줄어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아주고 이러한 혈관까지 튼튼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 정말 잘 챙겨 드셔야겠죠. 다만 엑스트라 버진을 드시는 게 좋고 열을 가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드레싱, 소스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녹황색 채소. 건강한 식습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채소 섭취입니다. 누구나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채소를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채소도 제철에 맞게 골고루 챙겨 먹어서 나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녹색잎을 갖춘 시금치나 브로콜리, 케일, 상추는 이 엽산이라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엽산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아미노산의 일종인 호모시스테인을 억제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은 치매 유발자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은 세포가 단백질을 생성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 몸속에 쌓이게 되면 치매의 위험률을 증가시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을 때만이 아니라 낮은 경우에도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제 같은 영양제의 과다 섭취로 인한 호모시스테인이 적정 수치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도 오히려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말이 될 수 있는데 뭐든지 과하게 먹거나 과하게 하면 탈이 난다는 소리예요. 적정량의 섭취가 우리 몸에서도 이롭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법도 있는데요. 치매하면 떠오르는 운동이 있으세요? 저는 이러한 손운동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데요. 잼잼잼 하는 거, 손끝을 치거나 주먹을 쥐었다가 하는 동작, 박수치기, 손등치기 이러한 운동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운동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뇌 신경세포를 부활시켜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첫 번째, 명상.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거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뇌 건강이 나빠지고 치매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가 폭식을 하거나 폭음을 하며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당뇨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법을 찾는 것이 좋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명상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생각하느라 과부하에 걸려있는 우리의 이런 뇌를 진정시켜주고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러한 명상을 실제로 뇌의 기억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치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또한 명상입니다. 저도 하루 5분씩 부담 없는 시간대를 정해 자기 전이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시간을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고 5분 정도만 투자해도 매일 명상을 하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몸이 더 찌뿌둥한 것 같고 스스로 어색하기도 했지만 정말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호흡을 통해 몸과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두 번째, 유산소 운동. 거창하지 않고 아무런 도구 없이 뛰거나 빠르게 걷는다고 치매가 예방된다고 하니 너무 반가운 소식 아니에요? 중년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30%나 감소하고, 이런 알츠하이머는 45%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이가 많으면 효과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과 비교했을 때 치매 발병률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호흡이 가빠지게끔 땀이 조금 날 정도로 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관절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물속에서, 즉 수영장 같은 곳에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유산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욕심내서 과하게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니 절대 무리는 하지 마세요. 치매에 좋은 운동 세 번째, 근력 운동. 근력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40세부터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근육 감소는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뇌에 영향을 미쳐 우리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쉽게 피로해지고 신체의 전반적인 이러한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근육량이 적을수록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우리 뇌에 더 많이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면 고강도의 운동, 힘든 운동이라고 생각하셔서 시작부터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내 몸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랭크,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 팔굽혀펴기가 있고, 도구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가벼운 아령을 구입하셔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뇨가 걱정이라면 바로 이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죠. 또 계절마다 다른 제철 과일들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저도 과일만 생각하면 과일 킬러라서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또 요즘에는 외국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소한 과일들도 굉장히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녁 반찬, 저녁장 보러 마트에 가면은 신선한 과일들도 많고, 이렇게 맛 좋은 과일들 맛있다고 혹시 마음껏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혈당이나 당뇨가 걱정돼서 일부러 멀리하고 나 한 조각만 먹을 거야, 혹시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고 중요한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일은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과일들이. 다양한 과일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우리 몸에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또 과일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먹어야죠. 과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GI라고 불리는 당화지수랑 GL이라고 불리는 당 부하지수예요. 이 두 지표는 우리가 과일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선가 우리도 GI 하는 GI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칼로리보다 이 GI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화지수, 즉 이 GI 지수는 우리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당뇨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 부하 지수, 즉 GL 지수는 GI 지수와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한 지표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GI 지수는 각 그램에 대한 혈당 지수라면 GL 지수는 한 번 먹는 1회 분량으로 계산된 양에 대한 혈당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실제 혈당 반응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화 지수와 당 부하 지수가 낮은 과일이 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과일을 잘 알고서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거 다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주된 원인은 크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에 있어요. 이러한 당뇨병은 가족력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등도 굉장히 주요한 원인인데,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음식을 드실 때 더 잘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 과일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다는 거, 이제 이 당뇨에 좋은 과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당뇨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GI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 우리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는 또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도 돼요. 특히 이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 블루베리는 식이섬유도 많고 우리 몸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드는데, 이 블루베리를 생으로 신선하게 먹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유불급, 블루베리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두 번째, 키위입니다. 이 키위는 저혈당 지수 과일이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은 과일인데, 이 키위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비타민 C랑 칼륨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랑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 보호 및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키위 역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이 키위는 간편하게 껍질을 벗기고 바로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껍질을 안 벗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귀찮아서 반 딱 자르고 수저로, 티스푼으로 파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키위의 껍질을 까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키위 껍질을 까지 않고 먹어? 키위의 껍질에는 실은 속살보다 더 많은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또 면역 체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 근데 까슬까슬한 털이 있어서 겉면을 잘 씻어서 껍질째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껍질이나 과육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게 물론 좋습니다. 저도 실은 한 번도 키위를 껍질째 먹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씻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저혈당 지수 과일 중에 하나로 특히 배에는 수용성 식이성분인 펙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 배는 비타민 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물론 도움을 줘요. 수분이 풍부한 배는 특히 체내 독소 배출과 배뇨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배는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죠. 차게 냉장고에 해놨다. 저도 차게 먹으면 안 좋은데 여름철에 더울 때 찬 거 깎아서 아삭아삭 섭취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자,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 네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는 과일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도 시켜주고 혈당 조절도 지원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랑 칼륨이 풍부해. 이게 혈당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우리 몸의 소화작용에도 좋은데, 이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고 세포 보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좋고 우리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아보카도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저는 새콤달콤한 이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과가 외국에서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다, 진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 사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 사과에 포함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껍질을 포함한 사과를 섭취하면 이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훨씬 많아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과도 또한 이 저혈당 지수 과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므로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또한 이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당뇨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사과는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고,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서 드시지 마시고 껍질까지 깨끗이 세척해서 함께 드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당뇨에 좋은 5가지 과일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도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 섭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당뇨에 안 좋은 과일 섭취법, 첫 번째, 과일 주스로 주시는 거예요. 과일 주스를 100%, 이 100% 과일 주스로 드셔도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 액상이라서 몸의 흡수 또한 일반 과일을 먹었을 때보다 우리 몸이 흡수율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흡수율이 빨라지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주스 대신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우니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두 번째, 건조된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조된 과일인 건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 왜? 건과일은 과일의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과일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당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서 당분 농도가 높아요. 여러분, 혈당 지수 GI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포도, 건살구, 건무화과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당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적당히 또 혹은 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 가공된 과일입니다. 이 가공된 과일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공된 과일이란 뭐냐?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 이렇게 가공된 과일 굉장히 맛있잖아요. 통조림 복숭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뭐 통조림 요새 뭐 화채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일 있는 수박 넣고 통조림 까서 그 안에 있는 과일 부어서, 와,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이 과일 통조림은 과일 주스 시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할 때는 신선한 과일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안 좋은 과일 섭취 방법이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 마무리로 우리 디저트로 과일 한번 먹자. 디저트로 사과나 배 과일 없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식사를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데, 이 식후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시면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몸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후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실은 과일의 섬유질이 우리 몸에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천천히 하게 도와줘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몸에 더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 과일의 껍질 속에는 이 과일의 속살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랑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껍질이 혈당 조절과 소화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나 배는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척도 잘 해주셔야 되고,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부터 과일의 영양까지 생각하신다면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과 함께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실 때의 양을 꼭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적정량. 그럼 맛있는 과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일은 이렇게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개가 적당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과일 종류에 따라 달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는 과일 계속 저절로 손이 가더라도 손이 가요, 손이 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참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꼭 기억해 주세요.